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6차 디지털 인문학 특강 세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의 다양한 구축 형태와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좌는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길호현 교수님의 국어교육에서의 코퍼스 활용입니다. 길호현 교수님은 읽기 교육을 전공하셨으며 국어교육 텍스트와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번 강좌가 코퍼스를 언어 교육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코퍼스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길호연 교수님 모시고 오늘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길호연입니다. 이렇게 귀한 디지털 인문학 특강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국어교육 전공자이고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국어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국어교육 내에서의 하위 영역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읽기, 독서 영역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읽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좀 개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국어교과를 졸업하고 이런 통계라든가 아니면 텍스트나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거나 어디서 수업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물론 뭐 수업도 듣고 뭐 강연도 듣고 여러 가지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독학을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연구 방법들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에 이 특강을 해주셨던 선생님들은 정말 전문가시고 잘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제가 과연 이 특강에 같이 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어교육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이 데이터 분석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깊게 전공하지 않은 연구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같은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어교육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 연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국어교육에서의 코퍼스 활용이라고 붙였고요. 오늘 한 4개 정도의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퍼스의 규모를 중심으로 좀 순서를 배열을 했는데요. 대규모 코퍼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 연구 2개 정도, 그리고 좀 한정적인 코퍼스, 그리고 매우 소규모의 개별 학습자 코퍼스 이런 식으로 코퍼스의 지금 범위를 조정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했던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좀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먼저 소개해 드릴 연구는 기초 어휘 선정을 위해서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입니다. 연구는 제 한양대 지도 교수님인 이삼영 교수님과 작년에 이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해줬던 박준호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요. 연구 제목은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 연구의 굉장히 큰 의의이자 가치는 사실 저희가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초등 때 배우는 영어와 중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뭐 전문가 수준의 영어 이런 식으로 영어 어휘의 수준에 따라서 별표가 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휘별로 이 어휘의 수준이 어떤가를 측정을 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가 바탕이 되어야지 텍스트의 수준을 평가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 장면에서 어떤 텍스트를 활용을 할 때 이 교과서가 초등학교 몇 학년 수준에 어울린다. 내지는 중고등학교 몇 학년 수준에 어울린다.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지문에 이제 텍스트가 사용이 되는데 이 텍스트는 이 정도 학습자에게는 적절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정하려면 뭔가 텍스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텍스트의 이독성 내지는 텍스트 복잡도, 난도 뭐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 텍스트의 이독성이나 복잡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휘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휘 등급이 이제 측정이 되는 거는 이 텍스트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아직 국어에서는 좀 신뢰할 만한 텍스트 등급, 아니 어휘 등급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물론 선행 연구자의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시도를 많이 하셨긴 했지만 이제 이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신뢰성 있는 어휘 등급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마련해 보자. 기초 어휘를 선정하고 어휘 등급화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17년, 18년, 20년 이렇게 3개년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연구 목적은 대규모 말뭉치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코퍼스란 말을 쓰지만 우리 쪽에서는 또 말뭉치라는 말을 쓰는데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뭉치를 이제 거대 말뭉치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기초 어휘의 목록을 뽑고 또 나머지도 어휘 등급화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코퍼스를 일단은 어휘 등급화를 하려면 큰 규모의 코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7년에 20억 어절 규모의 대규모 말뭉치를 1차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세종 말뭉치라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 세종 말뭉치 규모가 3천인가 4천 9천 어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규모를 구축을 하자 해서 저희 연구진에서 20억 어절 규모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신문이나 문어 자료, 국어 자료, 웹 자료들을 더 보강을 해서 45억 어절 정도로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이제 모두의 말뭉치가 국립국어원에서 다시 개편이 돼서 기존 세종 말뭉치가 아니라 새로운 말뭉치가 보강이 됐는데 그게 약 18억 어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2020년에는 63억 어절 정도의 대규모 말뭉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이제 기존 말뭉치랑 합쳐져서 대략 한 63억 어절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 소분류라는 게 여기 소분류가 있지만 여기에 하위 항목으로 더 들어가서 여러 개의 이제 하위 장르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이렇게 63억 어절 규모의 이제 말뭉치를 가지고 어휘들의 점수를 이제 부여를 해서 이 순위를 매기고 그걸로 등급화를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일단 연구의 순서를 쭉 이제 단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렇게 큰 이제 말뭉치를 구축을 해서 전처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구축했던 세종 말뭉치나 이런 자료들은 뭐 텍스트 자료는 그다 뭐 크게 문제가 없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도서 같은 거를 스캔한 자료들은 도서 스캔하면 이제 PDF로 스캔이 되는데 그 PDF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줄바꿈이 되어 있는데 강제적으로 엔터가 다 들어가서 문장이 강제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자동 줄바꿈 되는 거를 찾아서 다시 하나의 문장으로 복원을 시킨다거나 띄어쓰기나 오탈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원복을 시켜줘야 된다거나 또 신문 기사도 예전에 만들어진 신문 기사는 이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뭉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휘의 등급을 분류할 때 몇 개의 장르에 출연하는가의 장르의 개수도 세야 되는데 장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르를 이제 구별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은 딥러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게 해서 시행을 했고요. 이거는 저는 2020년에 이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이미 이전에 2017년, 18년도에 먼저 하셨던 박준호 교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수행이 이제 되었었습니다. 전처리를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체 자료가 원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원시 데이터를 이제 형태소 분석을 다 해서 단어들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는데요. 형태소 분석을 할 때도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는가를 또 연구자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텍스트 분석을 시작할 때 R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R에서 이제 Core NLP라는 이제 그 패키지를 보통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로 분석을 했었는데 Core NLP는 보통 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데 명사만 따로 뽑아주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확도가 조금 검토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서 배를 먹다가 배가 아파서 교사를 불렀다라는 좀 어색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 문장은 일부러 동호미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하려고 만들어 본 문장입니다. 근데 그를 대명사로 잘 처리했지만 하늘을 나는 이 나는은 하늘을 날다에 눈이 붙은 건데 그냥 나는이라고 이것 나도 대명사로 분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배가 아파서 배를 먹다가 배가 아파서 이 배는 사실 동호미이어라서 다른 이제 어깨 번호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어깨 번호 부여가 안 된다거나 이런 좀 제한점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이용하지 못했고요.
파이썬에서는 코 NLPI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서 콧모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소 분석기들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그 정확도가 더 높을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품사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특히 이제 동음이어 그 어깨번호, 동영어 어깨번호가 제시가 되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신뢰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애틀이 전파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엑소브레인을 이용한 이 형태소 분석기가 신뢰할 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을 나는 애 나는을 날다하고 눈으로 바꾸고 나를 동사로 분석을 잘 해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의미 번호라고 해서 어깨 번호까지도 잘 제시가 되어 있어서 좀 신뢰감 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니까 파이썬에서 불러와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그 API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분석량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몇십억 어절 되는 대규모 텍스트를 분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개인 연구자들이 쓰기는 좋지만 이제 큰 연구할 때는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활용한 것은 유태거라는 프로그램인데, 울산대에서 개발을 해주신 프로그램이고, 이 애트리 그 형태도 분석기의 바탕이 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거를 이용하면 장점이 이제 여기 하늘을 날다의 날이라는 어간을 정확하게 리얼 탈락이 돼 있던 걸 다시 복원을 해서 어간을 정확하게 복원을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01001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동영어뿐만이 아니라 다이어 번호까지를 제공을 해줘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분석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공부하다 같은 경우에 공부랑 하다를 하나로 붙여서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 띄어서 분석을 할 건지, 이런 그 설정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해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태거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규모 프로그램을 분석하기에는 적절해서 이걸 사용을 했고요. 아마도 이제 후에 이거를 참고하셔서 하실 선생님들은 유태거도 개인이 쓸 때는 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대규모 거를 하려면 저희도 이거를 몇 주에 걸쳐서 분석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제한이 있고, 좀 더 큰 데이터를 하거나 좀 빨리 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울산대 팀에 연락을 하셔서 업무 협약을 맺으면 업데이트된 속도가 빨라진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제 받으실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유태거를 이용해서 형태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제 조사라든가 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을 추출한 후에 이제 전체 통계량을 해서 이제 순위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할 것이냐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어휘가 사용되는 기준을 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기준이 빈도, 범위, 산포도입니다. 빈도는 절대 빈도로 몇 번이 나오는가, 이게 절대 빈도가 있고, 근데 이제 그 텍스트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빈도를 이제 1000만 어절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이 나오는가의 상대 빈도로 좀 표준화를 시켰고요. 범위는 전체 텍스트의 장르 중에서 몇 개의 장르에서 출연을 하는가가 범위이고, 산포도는 한 장르에 출연을 할 때 얼마큼 골고루 산출이 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빈도, 범위, 산포도를 이제 각각 산출을 해서 이걸 기본적인 통계량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기본적인 통계량으로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개의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상위 30개까지의 이제 단어들을 보여드리면 빈도와 범위, 산포도가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 있고요. 여기 Z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이 표준 편차로 나는 좀 표준화를 좀 더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산출이 되는데, 이 점수를 산출할 때 앞에 있는 이 빈도, 범위, 산포도에 각각을 어떻게 가중치를 주어서 이제 이 점수를 최종 점수를 산출할 것이냐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특히나 이 빈도 보면 지프의 법칙이라고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이 빈도가 줄으면 줄일수록 이게 쭉 이렇게 리니어하게 줄지 않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들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다, 하다, 있다 뭐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빈도를 그냥 반영하면
또 이 결과에 왜곡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가중치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 가중치를 정하는 거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모어 화자들이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그 직관을 좀 파악해 보자.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단어 세트를 만들어주고 이 대학생들 146명 학생들한테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보이고 더 중요하냐를 이제 표시를 하게 해서 그 결과를 다 모으고 그 결과치와 가까이 가게 하려면 빈도, 범위, 선포도의 가중치가 어떻게 부여돼야 되는지를 이제 경사강법이라는 통계 기법으로 적용을 해서 2018년도에 구한 가중치는 빈도의 0.265를 곱하고 범위의 0.64, 산포도의 0.095를 곱해서 점수를 산출할 수 있게 이렇게 첫 번째 공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범위를 찾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너무나 이 극단값이 심해서 전체의 결과 좀 많이 유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서 이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빈도에 로그를 씌워서 빈도 값을 약간 보정을 해주면 훨씬 더 유사하게 이 직관 그래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로그 빈도로 빈도를 좀 바꿔주고 그래서 다시 가중치를 구해 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빈도 곱하기 0.67, 범위, 선포도 이렇게 이제 그 기본 점수를 구하는 공식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 구한 이 점수 공식은 이렇게 산출이 됐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각 단어들의 점수 순위를 쫙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결과로 저희가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조정을 조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단어는 명사이면서도 문장 내에서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같은 단어로 처리할 거냐. 또 버리다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먹어버리다, 치워버리다 이런 식으로 보조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처리할 것이냐. 또 아까 말씀드린 공부하다 같은 경우에 공부와 공부하다를 한 단어로 처리하는 것과 공부하다를 따로따로 처리하는 경우에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어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단어들의 처리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얘기할 때 금메달은 7,800등인데 동메달은 22,000등이니까 등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게 순위로 순수하게 나눌 것이냐 아니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같은 이 어도 패밀리 같은 아이들은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등급에 같이 넣어줘야 될 것이냐 참, 거짓 뭐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거나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한 등급으로 묶을 건지 아니면 따로 처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또 뭐 서울이나 이순신이나 이렇게 되게 유명한 지명이나 인물의 이름 같은 고유 명사들도 단어 등급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어의 순위가 나왔다고 해도 이렇게 정성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등급별로 이제 등급 어휘 수를 정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어휘 목록들을 정하는데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2021년에는 저희 팀이 아니고 서상규 선생님 팀으로 이 연구의 발주가 너무 옮겨져서 저희 연구는 지금 현재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새롭게 진행되는 연구는 또 저희랑 다른 방법으로 어휘를 목록을 산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여건이 되면 이 연구를 좀 더 추진을 해서 어휘 목록들을 좀 만들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 연구도 저희도 이 통계적인 방법들을 좀 더 계속 정연을 시켜 나가야 돼서 보완할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만들어진 대규모 말뭉치를 이용해서 어휘들의 목록과 순위를 정하는 작업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이고 이런 기초 연구가 이제 좀 여러 개 나와줘야 학계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더 근거 있는 텍스트 분석 기준을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연구는 이렇게 대규모 코퍼스를 이용한 어휘 목록 선정하는 연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연구는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행했던 연구 두 편을 묶었는데요. 같은 흐름에 있어서 좀 묶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연구 앞에 연구를 수행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제가 해나가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저는 이제 읽기 전공자라서 개별적인 텍스트나 글들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이 빅데이터 연구나 데이터 연구는
다량의 텍스트에서 어떤 공통점이나 연관성을 찾아내는 거를 주로 연구를 하지만 저는 이제 소규모의 개별 텍스트를 연구를 주로 많이 해서 이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방법을 개별 텍스트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가 계속 고민거리고 지금도 그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텍스트의 응집성이라는 것이 응집성이 좋은 글이 결국에는 높은 수준의 글인데 그 응집성이라는 것을 좀 개량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그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엮은 연구는 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그래서 텍스트에 사용된 응집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텍스트의 응집성이라는 게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들 사이의 응집성으로 산출이 될 것이고 이 단어들 사이의 응집성을 뭔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으면 텍스트 전체의 응집성을 개량화해서 수치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텍스트 응집성 지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분석을 하면 이 텍스트는 응집성이 높은 몇 정도가 되는 매우 응집성이 높은 글이다. 아니면 매우 산만한 글이다. 이런 것들이 좀 판정이 되는 도구들을 만들어 보는 게 저의 이제 장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단어하고 단어 사이에 응집성을 개량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에 갔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학교에 간다. 오늘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다. 이런 두 개의 문장들이 있을 때 앞에 학교에 갔다는 문장과 뒤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오늘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다. 이런 두 개의 문장은 직접적인 연결은 없더라도 우리 모호화자들은 이 두 개가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의미적으로 연결이 있구나라는 거를 금방 파악을 합니다. 반면에 학교에 갔다 비행기를 타고 싶다. 예전 학교에 갔다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런 문장 두 개는 누가 봐도 얘네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을 합니다. 근데 모호화자들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직관을 어떻게 하면 개량화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저의 고민이었고, 그거가 앞에서 구축한 이 대규모 코퍼스에서 이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와 동시 출현할 수 있는 확률, 내지는 뭐 우리가 동시 출현 확률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뭐 이런 걸로 상관계수를 산출을 해보면 그거를 좀 개량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였고요. 실제로 대규모 코퍼스에서 학교와 가방의 상관계수는 0.2, 그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또 학교와 오늘은 0.4, 학교와 걱정은 0.47이네. 아유, 학교는 걱정이 많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교하고 걱정은 471로 높은데 학교와 비행기는 0.2로 학교하고 토마토는 0.01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토마토를 먹지 않나 봐요. 바나나는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규모 코퍼스에서 단어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그게 우리 모 화자들의 직관과 얼추 유사하게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전제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두 편의 연구는 하나는 그래서 이 단어들의 관계어를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첫 번째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게 된다면 그것을 텍스트 응집성으로 개량하는 걸로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여서 그 두 개의 연구가 이제 동시에 같이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연구 그 개별 어휘들의 관련어 목록을 만드는 연구는 이제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랑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을 이 대규모 말뭉치에서의 상관계수로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였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세종 말뭉치 파일을 이때는 이용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두의 말뭉치가 막 나오긴 할 텐데 제가 그 전체 분석을 아직 못했을 때고요.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재현 부분에서 이제 청중 선생님들께 좀 조언을 구할 거긴 한데 제 컴퓨터에서 세종 말뭉치까지는 상관계수가 구해지는데 이 모두의 말뭉치까지 가는 이 대규모가 되면 컴퓨터가 분석을 하지 못하고 메모리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또 국어교육과라서 기계를 많이 알지 못하여 이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해서 이 대규모 자료들을 관련성을 분석해야 되는지를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어떤 부분을 공부해라라고 키워드라도 좀 던져주시면 제 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종말뭉치에 문어 말뭉치 1295개의 파일과 구어 200개 파일을 분석을 쭉 해서 개별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기사가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기사별로 다 나눠서 문서 단위를 분할을 해서 28,000개 정도의 이제 문서를 만들고 거기서 명사와 명사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데
이제 학교와의 상관 개수를 가 있는 0.4 정도 이상이 되는 상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어휘들을 뽑고 그 어휘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학교와 상관계에서 0.4 이상인 단어 목록을 추출하면 이렇게 57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아까 그 교사 공부 이런 게 어깨번호라고 동영어 중에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사에 해당하는 거는 교사 중에 9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번호가 있어야지 이 동영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서 역시 유태거로 분석을 했고요. 이 목록이 이제 타당한지 아닌지가 좀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서 강복모 선생님도 요거랑 비슷한 게 관련어 목록을 이제 책으로 출판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강복모 선생님은 T 점수로 구하셨고 저는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로 구했는데 이게 목록이 다른 부분도 물론 있지만 또 공통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있어서 공인 타당도 쪽에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래서 이것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렇게 구하려면 이 코퍼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세종 말뭉치는 너무 옛날 거라서 이제 최신의 더 대규모의 이 말뭉치로 말뭉치 보완하는 작업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0.4 이상이 되는 57개 단어를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그룹핑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네트워크를 만들면 정확한 연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검토 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덴드로그램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수용도로 여러 개의 묶음을 나눌 수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대략 한 이렇게 2개의 군집, 3개 군집, 4개 군집, 5개 군집 이렇게 군집들을 나눌 수 있는 걸 검토를 하고 이 중에 제가 보기에는 4개 군집 정도로 나누는 게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 같아서 학교라는 표제어의 관련어들을 크게 4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교육 활동과 관련된 어휘들, 생활 공간과 관련된 어휘들, 진학 제도와 관련된 어휘들, 주체와 관련된 어휘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를 이제 시험 삼아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이거를 4개로 결정하고 여기에 어떤 제목을 붙이는가는 물론 제가 혼자 한 거라서 실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면 전문가들이 타당성 검토를 쭉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표지어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아까 했던 기초어휘 연구에서 기본적인 기초어휘들 내지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어휘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넓혀가면서 점점점 보완해 나가서 이러면 이제 단어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지고 관련을 만든다면 공부를 가지고도 또 관련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럼 학교하고 공부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단어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권에서는 이미 워드넷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굉장히 이 단어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워드넷을 이용하면 몇 단계를 거쳐서 그 단어가 연결이 되는가가 이 단어들 사이의 의미 간의 거리를 나타내거든요. 저희는 아직 우리는 이제 그런 연구나 서비스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국어 워드넷처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 영어 워드넷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게 우리가 학교라고 하면 그냥 학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제도로서의 학교가 있고 학교 건물로서의 학교가 있고 어떤 교육 그 프로그램으로서의 학교가 있고 학교 다니는 시기로서의 학교가 있고 같은 학교란 말을 쓸 때도 굉장히 맥락에 따라서 학교라는 말을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을 이렇게 하위 분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대규모 말뭉치를 이용하면 각 단어들의 이 관련어들을 이제 그룹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어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물론 굉장히 장기적인 이제 과제가 되겠지만, 이런 식의 연구도 가능하고 좀 오래 걸려서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에 기초어휘랑 마찬가지로 텍스트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에 한 단어를 피어슨 상관계수로 이제 관련어들을 뽑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두 번째는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이제 2단계로 진행이 됐는데 1단계에 대규모 말뭉치 구축하고 DTM을 만든다는 게 이제 지금 했던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국어 화자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판정하는 것을 모국어 화자의 배경 지식을 이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세종 말뭉치나 좀 거대 규모 말뭉치에서의 동시 출현하는 상관계수
치환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이 대규모 말뭉치에 대한 연관관계 파일을 만들고 개별 텍스트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단어에 사용되어 있는 두 개의 단어, 이 텍스트에 사용되어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이 거대 말뭉치에서 상관계수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상관계수를 다 구하면 결국에는 이 텍스트 전체의 응집성 내지는 상관계수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텍스트의 상관 응집성을 정확하게 내지는 뭐 어쨌든 정확하진 않더라도 일정 부분 이 텍스트의 응집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가를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응집성 지수가 있어서 응집성이 높은 글과 낮은 글들을 누군가 다들 공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텍스트 세트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바로 검증을 하면 되겠지만 그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고요. 그럼 이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국어 교과서에 응집성이 떨어지는 글들을 응집성이 높이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그걸 응집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글에서는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떨어진 문장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문장이 빠져서 글의 통일성이 저해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고 그것들을 고쳐서 통일성이 높은 텍스트를 바꿔내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기 전과 후 텍스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과 후 텍스트는 응집성에서 차이가 발생을 한 거고 이 수정을 한 텍스트가 응집성이 높을 거다라는 전제로 정말 그러한지를 이제 검증해 보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찾았더니 고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7개 정도의 글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글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 표에서 네 번째 글을 이제 예문으로 본다면 이렇게 수정 전에 이런 텍스트가 있고 이렇게 전체 내용과 상관없는 문장이 들어있어서 이 문장을 삭제하고 중간에 필요한 내용을 삽입해야 되는 이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성이 떨어지는 글과 수정을 해서 통일성을 높여놓은 글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의 글에서 각각의 단어들의 이제 상관계수를 다 구한 겁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우리 학교 나오면 어제와 점심시간, 어제와 학교, 어제와 축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들의 각각 서로서로의 상관계수를 다 구해 보았습니다. 이제 작업량이 너무 커져서 뭐 우리나 이런 식의 대명사나 뭐 서술어, 동사, 형용사, 부사 다 빼고 명사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수정 전의 상관계수의 평균이 2.44였는데 수정 후에는 2.51로 높아졌다. 보정 평균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랑 똑같은 단어랑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무조건 1이 되기 때문에 1이 많이 나오면 이 전체 통계 수치를 좀 왜곡할 수 있으니까 1인 거는 다 삭제를 한 게 이제 보정 평균입니다. 보정 평균도 0.21에서 0.22로 올랐다. 굉장히 미비하게 오르긴 했고요. 7개 텍스트를 다 분석을 했더니 다 그런 식으로 0.17에서 18로 오르거나 뭐 0.12, 꿈 높은 아이가 뭐 이 정도 0.28 정도고 이 정도라서 사실 변화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다 변화를 하긴 했고 그게 이제 상승하는 결과로 나와서 정체성 검토를 해도 그렇고 이게 이제 7개밖에 사례가 안 되니까 비정규 분포라고 판정을 가정을 해서 윌콕스 검정을 해도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변화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 한두 개 정도를 바꾼 거라서 문장 한두 개를 바꿔서 이렇게 미비하지만 유의미하게 변화를 한다면 좀 이 차이가 큰 텍스트를 판정하는데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후속으로 더 이렇게 광범위한 연구는 아직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 정도까지를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말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평균을 내는 게 맞는가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상관계수가 안 나오는 단어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세종 말뭉치 자체가 거의 20년이 된 전에 개발된 거라서 어휘가 그 세종 말뭉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휘들은 얘가 그 상관계수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뭉치 자체를 더 거대 규모로 하고 더 최신의 자료를 하고
특히 국어 자료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보강을 해서 말뭉치가 보강이 돼야지 이 연구가 좀 유용할 것 같고, 또 단어들의 의미상의 연결 관계를 저처럼 이제 상관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산출하는 방법들도 좀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공부를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휘의 의미상의 연결 관계를 어떻게 개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개량한 걸 가지고 어떻게 텍스트 전체의 의미들의 연관성을 또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하는 방법들로 이렇게 이제 대규모 말뭉치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구는 그래서 대규모 말뭉치를 이제 개별 텍스트에 적용하는 방법의 연구로 이 고민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 드릴 연구는 조금 더 이제 이 쿠퍼스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구성이 된 예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개념어 의미역 규정을 위한 특정 영역 코퍼스 활용이라고 붙였는데, 저랑 이제 서울대 계시는 이지선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 연구의 제목은 빅데이터 기사문에 나타난 리터러시 개념 사용 양상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어 교육에서 굉장히 속상한 단어가 리터러시입니다. 리터러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긴 한데, 이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너무 영어여서 저희 국어 교과서나 교육 과정에는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리터러시를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번역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해력으로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문식성으로 쓰는 선생님도 계시고, 문식력으로 쓰는 선생님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용어들이 다 함의하고 있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만 리터러시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특히 요즘에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가 말을 못 알아듣으면 문해력이 문제다 이러면서 서로 공격을 할 때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리터러시, 문해력 이런 용어들이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각각의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어떠한 맥락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밝혀보자라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신문 데이터, 기사문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규모의 기사문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 사용되는 양상들을 좀 분석해보자라는 게 이제 연구의 목적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기사문 중에서 리터러시와 관련된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문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기사 말뭉치를 구축을 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용어들이 얼마큼이 사용되는지 빈도 분석을 하고, 이 기사들을 좀 특정한 내용의 공통점에 따라서 토픽 모델링으로 묶어서 어떤 의미들이 사용되는지를 좀 보고, 각각의 용어들은 다른 단어랑 어떻게 동시에 사용되는지 네트워크 구조를 구해보고, 또 엔그램이라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을 해보자라는 게 이 연구의 분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빅카인즈라고, 뉴스 기사 분석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 혹시나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간돼 있는 뉴스나 신문 기사들을 다 모아서 제공하고 있는 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여서, 여기서 신문 기사 자료는 굉장히 잘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빅카인즈의 기사 중에서 한글로 리터러시, 영어로 리터러시, 문해력, 문식성, 문식력, 문식, 문해, 그래서 리터러시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들을 좀 다 뽑아 보았고요.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기사는 모두 검색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빅카인즈에서 1990년 1월 1일 기사부터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사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 기사를 2020년 12월 30일까지의 30년간의 기사를 다 모으게 했고, 검색 범위는
전국 일간지와 경제 일간지, 방송사, 전문지까지는 포함했고요. 하나 뺀 게 지역 일간지입니다. 처음에는 지역 일간지도 저희가 다 분석을 모으긴 모았는데 왜 뺐냐면 지역 일간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 구청에서 문해 학교를 열었다라는 기사를 이제 구청에서 보도 자료로 뿌리면 지역 일간지에서 똑같은 기사를 막 한 5건, 6건씩 계속 양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동일한 기사가 너무 많이 양산되면 오히려 이제 분석을 왜곡할 것 같아서 지역 일간지는 이번에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모은 기사는 5,313편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5,000편이 넘게 산출이 돼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많이 모았다, 뭐 좋아했어요. 특히 비카인즈에서 제공하는 기사가 굉장히 좋은 점이 지금 밑에 보면 이 엑셀 파일로 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그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분석하기 굉장히 좋고요. 언론사나 분류도 3개까지 분류가 되어 있고 특징들도 나타나 있고 분야도 나타나 있고 URL도 있어서 그 기사를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고 특히나 저희가 조금 유용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는 키워드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 키워드는 기사에서 명사들을 쫙 뽑아서 모아가지고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형태도 분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 형태도 분석기가 아무리 정밀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는 키워드를 제시한 것은 연구자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용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기사 코퍼스로 구축을 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까지만 이렇게 처음에 자료를 모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행복했는데, 결론적으로는 5,300편 중에 거의 한 3,000편에 가까운 기사를 삭제를 해야 됐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키워드를 추출을 할 때 아마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고 추출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문해라는 단어에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방문해다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문해가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그 방문과 관련된 단어 그 기사들을 싹 지워야 됐고요. 그리고 드라마 주인공 중에 왜 문식이가 그렇게 많은지 드라마 주인공 중에 문식이가 뭔가 얘기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면 그 드라마의 내용을 알리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싹 다 제거를 해야 되고 또 뭐 어떤 회사에서 뭔가를 발명을 하거나 어떤 신제품을 출시한 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문식이거나 문해인 경우에도 또 기사문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사도 싹 제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거해야 될 기사들을 하나하나 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거를 해서 1차 분석 대상으로는 2,319편이 산출이 됐고요. 2차 분석 대상으로는 조금 늘어서 3,000편이 산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1차와 2차가 나눠지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행사 중에 문해학교도 있고 운동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하나의 기사에 같이 실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내용들이 저희 리서치랑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이 오히려 이제 오염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기사는 1차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N그램 분석을 할 때는 실제로 쓰여 있는 문구만 찾아내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빼기가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그거 N그램 분석할 때만 이제 행사나 책 소개 같은 기사도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빈도 분석을 하면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1783회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우리 학계에서 많이 쓰는 문식성과 문식이라는 단어는 매우 일상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으로 이제 이 2,000개나 3,000개의 문서들을 좀 그룹을 몇 개를 나눠봤는데 보통은 LDA 분석을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는 STM이라는 스트럭처럴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개입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분석을 했고 전체 토픽은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저희 여러 개로 분석을 해본 결과 25개 정도가 좀 적절하다 해서 25개의 토픽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STM 패키지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토픽이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토픽이 25개가 있어도 이게 다 동일한 확률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할머니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학교 관련한 토픽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밑에 조금 글로벌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적게 나오고 이렇게 토픽별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달라지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토픽 간의 관계도 이 토픽의 발생 확률이
원의 크기는 확률의 크기고 이 선은 이제 연결 관계인데요. 이 토픽들 사이에서도 서로서로 이렇게 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여기 노인 문해, 성인 문해, 기초 문해는 다 이렇게 한꺼번에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 학교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미디어나 유튜브, 가짜뉴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를 묶여 있고 이런 식으로 토픽들 사이에 좀 관련성이 있다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계열 분석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굉장히 급상승하는 토픽들만 몇 개를 뽑아봤는데 예를 들어 8번은 빅데이터, 그다음에 10번은 언론과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상승한 것은 23번 원격 교육이거든요. 이게 코로나 일어나고 이러면서 원격 교육이 굉장히 이제 급상승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토픽들이나 이 리터러시와 관련된 것들의 기사들이 어떻게 관심사가 변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리터러시와 관련된 단어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걸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한글로 쓰여져 있는 리터러시와 영어로 리터러시가 쓰여져 있을 때 어떤 단어들이 같이 나오는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말을 쓸 때와 이걸 영어로 표기할 때 같이 쓰는 게 다르구나. 특히 문해와 문해력을 쓸 때도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논문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이 코퍼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을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문식과 문식성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략하게 많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많이 쓰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건 엔그램은 이제 연이어서 사용되는 어절들이 몇 개가 뭐 바이그램은 2어절, 트라이그램은 3어절, 3어절, 4어절 이런 어절로 사용되는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의 빈도를 이제 따로 뽑아본 엔그램 분석을 해봤는데요.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 디지털 리터러시, 리터러시 교육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보면 어떤 영역에 대한 파이낸셜 리터러시나 금융 리터러시 이런 표현도 쓰이고 뭐 시대 리터러시, 환경 리터러시 이런 표현도 쓰이고 뭐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뭐 VR, AR 리터러시 이런 식으로 리터러시라는 말이 쓰이지만 그 앞에 어떤 것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역들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또 엔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리터러시는 이렇게 쓰이는데 문해가 들어가면 문해는 대부분 성인 문해나 문해 교실, 그다음에 문해, 세종대왕 문해, 한글 문해 뭐 이런 기초 문해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고 반면에 문해력이란 단어는 문해력 향상, 교육, 구조 이렇게 어떤 능력, 당연히 뭐 력이라는 단어가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용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성인 건강 문해력, 기초 문해력, 사회 문해력, 뭐 사람 문해력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문해력의 형태로 더 많이 쓰인다. 그래서 엔그램을 통해서도 똑같이 각각의 개념어들이 어떤 양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특정 영역 코퍼스를 가지고 이런 분석들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연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연구는 더 작은 규모의 코퍼스입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습자 자료 코퍼스 활용으로 제목을 붙였고 소개해드릴 연구는 이제 한양대에 계시는 최은미 교수님이랑 저랑 거기 왕현 박사 수료생 선생님이랑 같이 연구를 했던 건데요. 한국어 학습자와 외국인 학습자가 실제로 글을 쓸 때 어떻게 글을 쓰는가의 그 산출물들을 좀 데이터화 시켜서 진짜 학습자 자료 코퍼스를 만든 거죠. 학습자들이 직접 산출해낸 자료들을 코퍼스화 시켜서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특징들을 좀 찾아내 보자라는 취지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설득 텍스트를 썼고 지금은 이제 내러티브 텍스트로 쓰도록 과제를 좀 마련을 해서 그 내러티브 텍스트에 대한 말뭉치를 구축을 하고 내러티브 텍스트는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입부와 사건 전개부와 정리부라는 이 구조를 나눈 다음에 구조별로 어떻게 다른가.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아이디어는 한국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표현과 외국인 학생들이 뭔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이 도입부에 사용되는 표현들이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것들을 좀 개량화해보자라는 취지로 뭐 그런 이제 것들을 점검해 보기 위한 연구였고요. 그래서
구조별로 어휘를 추출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요번에 좀 특이하게 했던 거는 그러니까 구조라는 것은 도입, 전개, 결말 부분인데, 각 구조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법 요소들도 뽑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 학습자 46명이랑 외국인 학습자 43명에게 내러티브 텍스트를 쓰도록 했는데, 주제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을 기록해 보도록 했고요. 분량은 천자내로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근데 분량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내용이 오탈자가 너무 많거나 비문이 많아서 분석하기 어렵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똑같이 한국인 텍스트 40편, 외국인 텍스트 40편으로 이제 글을 모아서 말뭉치를 구축을 하고, 각각의 글의 도입부, 전개부, 결말부를 나눠서, 이 나누는 거는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 하나하나 다 읽어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말뭉치를 구축을 했고, 이것도 이제 도입부랑 전개부랑 결말부에 각각의 네트워크가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개부만 보여드린다면, 왼쪽이 한국인 학습자고 오른쪽이 외국인 학습자입니다. 한국인 학습자들은 후회하는 일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나 수업이나 대학이나 뭐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한 걸로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힘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 학습자들은 여기에 뭐 할머니, 어딨지? 가족, 할머니, 가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뭔가 좀 화제 측면에서도 한국인 학습자랑 외국인 학습이 좀 다르다. 그리고 요번에는 저희가 명사로만 한정하지 않고 동사나 형용사, 부사들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후회하다라든가 뭐 이런 단어랑 같이 쓰이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세밀하게 분석이 돼서, 이 색깔이 다른 것들은 이제 하위 서브 그룹들을 나눠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용되는 문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기 위해서, 문법을 여러 개를 다 분석할 수 있지만 너무 이제 범위를 넓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제와 상과 관련된 문법 요소들을 추출을 하고, 이런 문법 요소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이번에는 빈도 분석만 했는데요. 이게 그냥 눈이나 어시나 리을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물론 순서의 차이가 있고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건 논문에서 설명이 되었지만, 제가 이제 한국어 교육하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 고잇, 뭐 을, 것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문법 요소들 분석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특히 텍스트 분석을 할 때는 명사나 뭐 동사형사나 부사나 이렇게 단어 단위를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어 교육에서는 단어 단위가 아니라 띄어쓰기에 어절이 걸쳐져 있는 문법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통용에서도 이 문법들의 등급들을 다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의 별도의 DB를 만들고 그거를 적용해서 텍스트 분석을 하면 한국인 학습자와 외국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문법 요소들도 따로 추출을 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빈도까지만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자료가 확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랑은 어떤 단어랑을 주로 많이 쓴다. 그래서 문법 요소와 내용 콘텐츠 단어들과의 연결 관계, 이런 것들도 별도로 구할 수 있어서 그것도 해보자 하다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못했는데요. 차후에 그런 연구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총 4개의 큰 덩어리의 연구를 소개해 드리면서, 아주 거대 규모의 말뭉치부터 아주 학습자들이 작성한 그 자료 말뭉치까지, 이렇게 말뭉치의 규모가 달라지면서 어떤 연구들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었는가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가 아직 기술에 익숙지 못해서, 특히 저는 R로 시작을 했는데 또 인공지능 공부하려면 파이썬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대규모 말뭉치를 처리하려면 컴퓨터의 그 물리적인 컴퓨팅 능력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말뭉치를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가 좀, 그러니까 저한테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말뭉치랑은 또 별개로 교육용 말뭉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교과서에 실렸던 자료들, 교과서의 학년 자료, 또 학습자들이 실제로 산출했던 자료, 학습자들 자료라 하더라도 학습자들이 읽을 수 있는 자료와 또 실제로 발화를 하는 자료, 실제 글을 쓰는 자료는 또 다 다르거든요.
실제 학습자들이 어떤 어휘들을 사용하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 말뭉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교육용 텍스트를 선정하거나 자료를 만들고 평가자를 만들고 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교육용 말뭉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단어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다 인베딩을 해서 단어를 이제 배열해서 정보들을 훨씬 많이 추출하잖아요. 인공지능 하려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저도 올 여름방학의 목표가 인공지능을 공부해서 텍스트 분석을 좀 더 차원을 높여보는 게 목표라서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인공지능을 텍스트 분석에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면 제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 텍스트 이독성이나 난도를 판정하는 도구. 이건 사실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진행되고 저도 같이 하다가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보완은 돼야 될 테니 텍스트를 집어넣었을 때 이 텍스트는 몇 학년 수준에 적합합니다. 이런 것들을 판정해 줄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이 텍스트의 응집성은 어떻습니다. 수준은 어떻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응집성이 높은 글과 낮은 글들을 인정할 수 있는 표준 응집성 세트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되어야 향후에 이제 더 교육용으로 국어 교육에서 이 데이터나 코퍼스 등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서 저런 연구들을 좀 하고 그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청중 여러분께서는 저런 거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지 그래 라는 것들을 저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알려주시거나 댓글이나 부분을 알려주시면 제가 잘 적어놨다가 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새로운 연구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유익한 강의해주신 길호연 교수님, 시간 내서 강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특강에서는 한자어, 일본어 코퍼스 구축 현황을 다룰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림과학원 디지털 인문학 특강에 지속적이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